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에 400군데가 넘게 지금 다 막아놨는데요. 이거 왜 막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자기 돈을 내가지고 자기 집을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하면서 또 그 자리에다가 공원도 만들어 드리고 도로도 넓혀 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도 지어 드리고 주차 시설도 다 스스로 해서 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고 애간장을 태우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 서울 시내 곳곳에 박원순 시장 때문에 못 살겠다. 이제 좀 바꿔보자. 갈아보자. 원성이 자자합니다. 제가 우이동 100군데 밑에 가보니까 파인트리라고 엄청나게 좋은 그런 호텔식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을 갑자기 중간에 중단을 시켜서 지금 한 5년 동안 중단이 돼 있는데 그 중단된 부분이 재판을 해서 다 이겼습니다. 대법원까지. 그런데 공연히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중단을 시켜서 그 회사도 어려움에 빠지고 시민들도 매일 그 골조가 올라가 있는데 흉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우리 서울시가 필요한 호텔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행정,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그 어떤 낭비보다 더 낭비적인 이런 행정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은 일단은 35층까지 아파트 높이를 제한한다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50층을 하면 어떻고 35층이 어떻습니까? 그게 왜 35층인지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갑자기 50층 하던 것을 35층으로 낮춘다. 이유와 근거가 있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당선이 되면 바로 취임하기 전까지 충분하게 공무원들하고 검토해서 7월 1일 취임식 하는 날 첫 번째로 서울 시내에 막혀있던 재개발, 재건축 도장을 확실히 1번 사업으로 제가 1번 결제로 도장을 바로 찍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한다면은 돈 많은 사람들만 너무 득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후보님께서 내주신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주신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청년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후보님이 되시면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요? 제가 그 수치는 전부 다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자기 돈을 내서 고치면서 도로도 넓혀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주차장도 만들고 학교도 필요할 경우 학교도 다 지어주는데 그러고도 돈을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게 그리 배가 아파요? 아니 시민이 돈 버는 게 왜 문제입니까? 돈을 저 같으면 많이 벌으라고 계속 도와주겠어요. 시민이 돈 벌면 그 돈 버는 만큼 또 세금을 우리가 더 매겨서 우리 세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민이 가난해가지고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우리가 돈을 다 거꾸로 시민 돈으로 또 도와줘야 되잖아. 그런데 시민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 시장이 기뻐해야지. 시민이 부자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면 왜 시장을 합니까?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럼 그때는 누가 무슨 돈으로 그분들을 먹여 살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정말 시민이 부자 되는 세상 한번 꿈꿔볼만 하네요. 또 궁금한 게 서울 임대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겠다 하셨는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 출산 문제와 또 어린이들의 보육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인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아기를 많이 놓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길러줄 사람이 없고 두 번째는 아기를 기르고 나면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경력 단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기들을 교육하는 교육비, 과외비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애들을 또 교육을 시켜도 취직이 안 된다.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요. 첫째, 아이들은 출산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은 제가 셋째 아이는 대학 학비를 전액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돈이 있느냐? 예산 제가 다 따져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기도 하지만 제가 경기도에서 만든 제도는 가정파견 보육교사 제도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또 별도로 훈련을 더 받아서 가정에 보내드립니다. 1대1로 합니다. 그럼 조금 비쌉니다. 1대1로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 아기를 엄마는 출근하고 없으면 그 엄마 올 때까지 아기를 봐줍니다. 그러면은 그 아기를 보다가 만약 그 보육교사가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직접 보험을 들어서 1억까지 전부 배상, 손해배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을 넣고요. 또 이 선생님들을 더 교육을 계속 주기적으로 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 집집마다 교재, 교구, 장난감 이런 것들을 전부 배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소독을 해서 다시 회수를 하고 또 배달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각 구의 보육정보센터에서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육교사, 가정파견 보육교사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매우 인기가 있고 엄마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보육교사. 그러나 돈이 좀 많이 들죠. 부모 부담이 애 하나에 적어도 80만 원,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거의 80만 원 이상 지원합니다. 애 하나 키우는데 확실하게 지원하고 대신에 엄마는 완전히 안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육 중에 제일 문제가 야간 근무를 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경찰관, 또 소방관, 간호사, 그 다음에 3교대를 하는 제조업에 다니는 그런 엄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에 퇴근하는 이런 어머니들의 아이를 봐드리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아기를 안심하고 봐드리는 그런 어린이집을 우리가 시립으로 구립으로 짓습니다. 그럼 이것은 상당한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아이들이 영시야 출산 육아가 끝난 다음에 산후 2, 3개월부터 아기를 보면은 그 아기의 경우에는 선생님 한 분이 아이 하나를 보고 또 아이 하나에 3교대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에 선생님 셋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만큼 집중적인 투자를 해줘야 그 아이를 어머니가 보는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조건이 좋고 아이도 제대로 안심하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엄마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 야간에 내가 출근할 때는 아이 맡길 데가 없다. 야간에 누가 아이를 봐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에도 봐줄 수 있도록 주간에도 봐줄 수 있도록 엄마가 야간 근무를 하고 새벽 6시에 퇴근했다. 안 찾아가도 됩니다. 엄마가 다 씻고 좀 쉬다가 장보고 오후 4시까지 와서 찾아가도 괜찮고 5시 찾아가도 되고 안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엄마에게 철저하게 잘 편하게 보육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에서 제가 경기도에서 해보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다만 돈이 문제인데 그런 데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엄마가 집에 올 때까지는 봐줄 데가 없기 때문에 학원을 자꾸 보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토요일 날
모시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가게를 해야 된다든지 늦게 퇴근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늦게까지 엄마가 올 때까지 학교에서 온돌방을 해놓고 자기 가정처럼 시설을 개선해서 요즘 노는 교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노는 교실 이용해서 가정집처럼 해놓고 아기들하고 숙제도 같이 해주고 여러 가지 특히 뭐 기타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엄마 이상으로 돌봐드리는 안심학교, 꿈나무 안심교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니까 다 엄마들이 만족도가 90% 이상 높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의 출산, 보육, 교육을 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장애인들과 미아 찾기 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정책인가요? 장애인하고 또 아이들 미아 찾기 시스템을 도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하고 누구요? 미아요, 아이들 잃어버린 미아 아이들. 잃어버린 미아들은 그만큼 우리가 현재는 다 기관이 다릅니다. 미아 찾기가 경찰 따로, 소방 따로 다 따로 나누는데 미아 찾는 그런 정보를 전부 다 각 기관이 협력을 해서 일반 행정이나 또 역이면 역이라든지 경찰, 또 소방관, 방송사, 이 모든 언론사, 종교기관 이런 걸 아이 찾는 데 협력하는 그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미아를 찾을 생각이고요.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다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복지는 지나치게 그 수요자들에게 맞춰주는 형태가 아니라 바로 그냥 돈을 나눠준다. 자기가 하기 쉬운 식으로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무한돌봄 체계는 민간과 관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예를 들면 장애인을 잘 보고 있는 교회가 있다, 또는 절이 있다, 성당이 있다, 또는 종교기관 시설이 있다, 자원봉사자가 있다, 또는 홀트 아동복지처럼 그렇게 버려진 아기들이 있다. 이럴 경우에 민간이 하는 거는 민간을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관이 들어가서 관에서 시설하고 또 공무원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민간이 하던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력을 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율성이 더 높도록 그렇게 제가 무한돌봄 센터 그리고 사례 상담은 이거는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데요. 어떤 위기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 위기 가정에 아기들은 교육의 문제가 있고요. 또 아버지는 일자리 취업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알코올, 치료의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데는 그 시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건강의 문제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치매 같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요양을 할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 모신다든지 그리고 엄마는 다시 직업교육을 해가지고 일자리 다시 찾아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합되어 있는 것을 가정별로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사례를 분석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각 기관의 협력을 구해서 문제를 끝날 때까지 도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이렇게 상담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과정이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아버지가 완전히 술을 끊고 취직을 해서 사람이 달라지고 그 할머니는 완전히 병을 낫게 하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에 모셔지든지 아이는 다시 또 정신을 차려가지고 학교 제대로 다닌다든지 이 가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 그 가정을 집중적으로 봐드리는 겁니다. 공연한 사람들한테 돈 하나 주는 식이 아니라 문제 있는 집은 철저하게 끝까지 무한 돌봄, 맞춤형 무한 돌봄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 나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가정 정상화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 청년으로서 가정이 정상화가 되려면 결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잠깐 짧게 사모님과의 좀 에피소드가 전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사모님께서 호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서를 넘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공장 20대 때 공장에 다녔는데요. 공장에서 노조위원장을 하고 또 제 아내도 공장에 고로공단에 당시에 다녔는데 고로공단에서 세진전자라는데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저는 이제 개봉동에 있는 한일도르코라는 공장에 노조위원장하고 그래서 노조를 하면서 그 지역의 노조에서 저는 청년부장을 하고 제 아내는 여성부장을 해서 처녀 총각이 눈이 맞았는데 제가 프로포즈를 해보니까 제 아내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고 딱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80년에 계엄 상태에서 제가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감옥 갔다 나온 다음에 다시 그때는 이제 농성을 많이 했는데 노조 민주화 이런 이름 아래 농성을 많이 했는데 농성을 하면서 좀 가까워지다가 다시 또 계엄이 더 확대되어 가지고 제가 삼청교육 대상 깡패들 보냈는데 삼청교육 대상으로 또 잡혀갈 형편이 되는데 제가 도망을 가면서 제 아내와 그 동생들이 하는 마포 종점에 조그마한 골목에 빵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 빵가게에 다락방으로 제가 피했는데 거기에서 계엄 해제된 다음에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는 하필이면 왜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하냐. 근데 뭐 전라도 여자 뭐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좀 고집이 세니까 우리 집에서도 좀 이야기하다가 그럼 알아서 해라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어젯밤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사모님께서 작성하신 수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후보님께서 장인어른이 반대를 조금 하셨대요. 왜냐하면 당시에 후보님께서 백수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반대를 하시니까 후보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만인을 먹여 살릴 사람인데 여자 한 명 못 먹여 살리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거 좀 사실인가요? 팩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때는 제 형편이 백수면 다행인데 백수에다가 수배도 되고 뭐 늘 잡혀가고 집에는 제가 조그마한 책가게를 저 서울대 입구역에서 했는데 그런데 형사들이 계속 와서 저를 감시 감독을 하고 그렇게 매일 한 번씩 보고서를 자기들이 위로 써서 보내는 겁니다. 제가 또 뭐 데모하는가 이러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먹을 건 없죠. 또 상당히 좀 요주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네는 우리 난영이를 어떻게 벌어먹여 살릴 생각이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정말 만인을 다 제가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그 뭐 여자 하나 정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빵 치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후보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시다가 이제 가장 재산이 적으신 것 때문에 조금 사모님께서 힘들어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이제 하나 낳았는데 그런데 제가 감옥을 갔어요. 감옥에서 2년 반을 있었는데 감옥에 가니까 이제 우리 딸을 어린이집을 우리 만들어 어린이집에다 맡겨놓고 이제 면회를 저 목포까지 가 있었는데 목포까지 면회를 오려면은 하룻밤 자고 와야 돼요. 그때는 요즘 뭐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교도소에 오려면은 아기를 데리고 가게 문은 닫아놓고 그까지 왔다가 이렇게 가고 하는데 제가 감옥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남고
뭐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제가 밖에 있으면은 그때 해고된 우리 노동자들 전부 찾아와 가지고 그 감옥 간 사람 책도 공짜로 달라 그러고 또 용돈 없다고 용돈도 달라 그러고 이러는데 제가 없으니까 이제 우선 비용이 좀 줄죠. 지출이 줄고 저도 뭐 돈 쓸 일도 없고 이러니까 감옥에 있으면 한 달에 많이 써봐야 5만 원을 못 쓰거든요. 아무리 해도 뭐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밖에 있으면 뭐 최하 50만 원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이고 네. 좋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그 무한 돌봄 시스템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 당시에 어린 딸을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하신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아기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제 아내가 아기를 키우면서 자기가 늘 안고 다른 집 아기들처럼 안고 키워야 되는데 어린이집에다가 맡겨놓고 장사를 하고 뭐 저 면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의 마음에는 그게 계속 마음에 남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애들 잘 봐줘야 되는데 엄마가 그것도 못하면서 이런데 제가 감옥 갔다 나온 다음에 애 하나 더 낳자 이러니까 그럼 당신이 돈 벌어 올 자신 있냐고 저보고 딱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죠. 그냥. 그래서 둘째 후보님 닮은 아들, 딸은 두 번째는 못 낳으신 걸로. 네. 제가 후보님께 공개적인 청탁을 하나 하려고 해요. 네.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신다면은 청년 임대주택 좀 정말 화끈하게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1호 도장을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셨는데 2호 도장은 청년 임대주택 늘려주시는 걸로 어떻게 좀 약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인센티브를 드리면요. 그러니까 보통 용적률이나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적률이 예를 들면 250%인데 우리가 270을 줬다 그러면 그만큼 집을 더 많이 짓잖아요. 그 인센티브를 드리면 그 드리는 거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또는 그만큼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딴 걸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만큼 그 청년들이나 또 신혼부부, 뭐 청년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셰를 살려면은 저도 어릴 때 우리 애를 낳았을 때 월세 방 한 칸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방 한 칸에서 낳으니까 그 주인들이 좀 싫어하죠. 아무래도 뭐 애 울음소리 나죠. 뭐 늘 그냥 애들 그냥 기저귀도 뭐 빨아야지.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애를 낳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또는 다른 소형 주택을 더 우선 이 순위를 더 우선 앞당기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결혼해야 되겠네요. 네. 후보님 말씀 일단 정책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예.